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옹북TV 수요북콘. 네, 반갑습니다. 머리가 많이 길죠? 왜 저거 보고 웃으신 거예요? 왜 웃으셨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슈퍼 배짱이고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는 배짱이가 되기 위해서 슈퍼자를 붙여서 슈퍼 배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저희 그 책 다들 갖고 계시겠죠? 이따가 또 끝나고 사인회도 있으니까 저희 작가들 사인도 받으시고, 김만덕 선생님, 저도 이분은 잘 몰랐었는데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저도 좀 제가 요런 식의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삶을 사셨구나 한 좀 굉장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CEO 뭐 타이틀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꿈을 키우신 분, 여성 뭐 최초, 그리고 뭐 정약용 선생님도 시도 써주시고, 뭐 이렇게 장사도 하시고, 뭐 기생 출신은 아니죠. 하여튼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꿈을 갖지 않고 또 얼마나 또 온갖 유혹들이 많았었겠어요. 근데 이제 다시 본 제주도 돌아오셔서 뭐 좀 내용은 생략하고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간단하게 노래 하나 만들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바다를 실어오고 나는 아무 것 없이 이곳에 태어났지. 가진 게 없다지만 나에겐 꿈이 있어. 내 손을 꼭 잡고서 같이 꿈을 꾸자. 한 가지 알려줄게, 이건 비밀이지만 너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어. 한 가지 알려줄게, 이건 비밀이었지만 너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시원한 바람이 바다를 실어오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태어났지. 한 가지 알려줄게, 이건 비밀이지만 너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어. 한 가지 알려줄게, 이건 비밀이지만 너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너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어.
너의 날개는 하늘을 날 수 있어. 예. 감사합니다. 자꾸 웃으시네요. 오늘 웃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예. 늦게 오신 분도 일단 어색하니까 웃고, 빨리 오신 분도 그냥 웃고, 이래저래 웃으면 좋은 것 같아요. 김만덕 이 선생님의, 저는 이름만 보고 처음에 남자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이따 내용은 궁금한 거 있다가 작가님한테 많이 이렇게 여쭤보시고요. 분위기가 다운된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오늘 좀 이렇게 갈라 그랬었는데, 차분하게 갈라 그랬었는데, 항상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또 보고, 아, 오늘 좀 빨리 가야겠다. 이렇게 좀 신나게 가야겠다 싶으면은 신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같이 신나는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우리나라, 혹시 간단한 퀴즈인데, 선물은 없습니다. 5글자고요. 우리나라에서 섹시락을 전파하고 있고, 유명한 곡으로는 그녀의 스모키란 노래가 있는 밴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섹시락의 선도주자 슈퍼배짱이었습니다. 예, 저고요. 여기 써 있는 대로, 예, 선물은 없습니다. 선물은 박수 그냥. 예, 이 박수를, 예, 맞추신 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명품 선물보다 이렇게 가질 수 없지만 괜히 기분 나쁜 거. 다음 노래, 그녀의 스모키라고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요거를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는데, 복식호흡으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웃으신 것처럼 제가 간단하게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이거 해주시면 돼요.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예, 요렇게 딱 나오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는 제목은 그녀의 스모키라는 노래고요. 예, 처음에 인트로 부분이 필요합니다. 앞에 계신 분, 예, 스모키 화장은 아니지만 멘트 한마디만 해주시면 돼요. 더운데 목도리하고 계신 분. 목도리는 프리시도 어쨌든 한마디만 딱 해주시면 돼요. 제가 그리 섹시한가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는 짙은 스모키 화창에 어석하고 나를 더욱 강조한 디전의 하이라이트 양불에 봉긋한 창백한 sunshine 나를 녹여주네 화장을 지워도 나를 절망시키지 않아 정순 글래머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요게 갑자기 한 노래라 원래 여기서 제가 다른 거 하는데 이게 없네 이게 빠빠 빠바바바바바바바 빠빠빠빠빠빠빠 빠빠빠빠빠빠 도도한 그 미소는 나에게 주는 조그만 선물인가 다시금 손질하는 리터치는 혹시 나를 의식한 걸까 스모키 화창에 내뿜는 스모킹 숨막히게 만들어 화장을 지워도 나를 절망시키지 않아 정순 글래머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오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오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미치게 해 혈압과 맥박이 상승하네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마지막이니까 그녀의 스모키는 나를 흥분케 그녀의 스모키가 되고 싶어 I love you 스모키요 네. 오늘 차분하게 가려는데 아까 너무 침체된 얼굴을 하고 계셔서 예, 같이 하는 노래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한 곡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페이스북, 네이버, 싸이,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예, 초보여자에 검색하시면 이것저것 노래도 들어보실 수 있고 정보도 좀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노래도 다 아실만한 곡 슈퍼배짱의 노래를 할게요. 이것도 간단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할 건데 박수만 쳐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셋,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둘, 셋, 넷, 다섯.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박자가 안 맞네요. 딴따.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찬란했던 달빛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 평화로운 오후에 여유를 느낀 적 있는가 손 떨리는 심장에 두근거림을 느낀 적은 언젠가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강렬했던 햇살이 꽃이 되어 내려온다 오 그대는 나에게 사랑을 심어주었네 오 그대의 미소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슈퍼배짱이었고요. 검색하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이어서 저희 작가님 말씀 한번 듣고 마지막에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최고로 불들이는 사각 톡톡 수요부콘 진행자 민지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제는 저희 수요부콘의 마스코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어김없이 좋은 음악들 들려주신 슈퍼 배짱이님께도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오늘은 벌써 40번째 시간이 됐어요. 예, 오늘은 섬의 여인 김만덕, 꿈은 누구 꾸는가의 작가 현기런 저자님과 저희가 함께하고자 합니다. 김만덕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고 계신가요? 약 2년 정도 전에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해서 상영이 됐었죠. 예, 관기의 신분으로 조선시대의 최고의 벼슬에 올랐던 한 여인이고요. 현기런 작가님께서는 역사적인 사실을 소설로 재탄생시켜 주셨는데요. 과연 작가님께서 책을 통해 저희한테 말씀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무언지 저희가 지금부터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을 이제 곧 모실 텐데요. 잠깐 모시기 전에 소개 말씀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작가님 지금 관련 자료 화면 보시고 계시고요. 제주도 남원 출생이세요. 그래서 국문과 공부를 하셨고요. 등단은 1980년도 현대문학의 성 무너지는 소리로 등단을 하셨고 이후에 다수의 작품 활동을 하셨는데요. 소설집 욕마의 꿈, 배반의 끝, 유리벽, 그리고 장편 소설로 한라산, 열정시대, 숲의 왕국을 비롯한 많은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후에도 문학과 사랑과 이데올로기, 또 소설에서 만나는 한국인의 얼굴과 같은 그런 소설 이론서와 연구서 또 집필을 하셨고요. 현대문학상, 또 노건문학상, 기독교 문학상, 백남 학술상을 포함한 다수의 상도 수상을 해오셨습니다. 또 25년 동안 국문과 교수로 역임을 해오셨고요. 현재는 평화문화연구소의 소장과 또 개간 본질과 현상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바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오늘 수요부콘에 저희가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12월이 되니까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오시는데 좀 많이 춥지는 않으셨나요? 네. 전철 타서 지하철 타니까. 아, 예. 선생님, 네. 네. 다른 분들이 못 들으니까 마이크로 좀 네, 부탁드립니다. 같이 들을 수 있게. 네. 지하철로 와서 타다니 괜찮았습니다. 아, 네, 괜찮으셨다고요? 이렇게 추운 12월 달에 요즘 근황은 좀 어떠셨나요? 괜찮아요, 뭐. 아, 네. 근황도 좋으시고, 예, 이상 없으시랍니다. 네. 저희 수요부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네, 지난 8월에 김혜정 박물관장의 수요부콘 저희 때 초대 손님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초대 손님이 아닌 메인 주인공으로 오셨어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상당히 감회가 무량합니다. 넓은 서점도 오랜만에 돌아볼 수 있었고요. 네. 또한 수요부콘을 통해서 그동안에 만나지 못했던 여러 아는 친구들, 제자들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지금 객석에 많은 제자분들과 또 지인분들이 와 계신 것 같아요. 네. 이 책이 선생님의 책 섬의 여인 김만덕 꿈은 누가 꾸는가 책이 바로 어제 출간이 됐어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소감을 좀 저희가 여쭐게요. 네, 제가 제주도 출신으로서 제주도를 소재로 한 작품들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또한 제가 항상 문학적인 부담으로 갖고 있는 제주도의 사람들이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과 현재 닥치고 있는 제주도의 여러 가지 문화,
그리고 제주도가 이 주변부 문화의 어떤 특징적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요한 그 작품의 소재는 제주도 4.3 사태였는데, 제가 항상 마음의 부담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조선조 시대 제주도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 혹은 자연적 여건 속에서 살았는데, 네. 조선조 시대의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번 소설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김만덕에 대한 여러 가지 최근의 관심과 네. 그것을 소재로 해서 제주도에서 내려왔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구비전승, 설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가졌던 꿈 같은 것들을 모티프로 해서 김만덕 일생을 소재로 하면서 총체적인 제주도 사람들의 삶을 이번 장편 소설로 쓰게 됐습니다. 네, 염원하셨던, 이때까지 쭉 염원해 오셨던 소중한 작품인 것 같은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 책은 섬의 여인 김만덕, 중요한 것은 김만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드라마로도 방영되었고, 또한 지금 김만덕 사업회에서 김만덕의 일생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의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나눔이 어떤 네. 문제, 그런 것을 테마로 해서 많이 소개가 되는데, 저는 물론 김만덕을 소재로 하면서도 제주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 제주도라는 것은 요즘에는 국제적인 관광지가 돼서 매우 어쩌면 풍요한 땅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부터 조선조 때만 해도 김만덕이가 살았던 정조, 순조 때만 해도 네. 상당히 어려웠던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네. 그러나 거기 특징적인 것은 제주도의 그런 삶의 형편이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설화 그리고 신화를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신화나 혹은 전설을 통해서 당대 제주도의 어떤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화를 배경으로 하고 또한 전설을 배경으로 하면서 김만덕의 일생을 새롭게 조명해 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처지 속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자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쌀을 사서 굶어 죽는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는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네.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김만덕에 초점을 두고 썼습니다. 아, 네. 정말, 김만덕이라는 그런 저희 역사 속의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말씀이었는데요. 혹시 그러면 제가 선생님의 고향도 제주도시잖아요. 혹시 고향 동향이라서 김만덕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건지, 인물을, 김만덕이라는 그런 인물을 선택해서 이제 염원을 가지시고 집필하시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김만덕은 특별한 어떤 여건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고, 또한 가난했고, 또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가장 천대받는 여자로서의 기생의 일을 했지만은, 그가 나중에 송량대에서 이 장사의 눈을 떠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대부분이 자기 어떤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네. 편안히 살기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인데, 그런 엄청난 자기 재산을 굶어 죽는 사람들 위해서 바쳤다는 것은 당대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죠. 네. 그거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 김만덕이 살아온 어떤 역정과 그 당시 제주도의 형편과 그리고 홀로 살았던 여인의 형편을 볼 때 그가 그런 많은 재산을 내놓아서 굶어 죽는 사람을 구했다는 것은 좀처럼 네.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것은 뭐냐면 그릇이 그 사람들이 비범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꿈을 네. 꾸었다는 거죠. 그 네. 꿈이 뭐냐? 그것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만덕 이 소설에는 저희 허생전이 모티프, 그리고 인간이 영원히 추구하는 어떤 이상향의 모티프도 여기에 이 소설이 중요한
하나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까지 함께 책 속에 담아내셨는데요. 그 책을 집필을 하시면서 누구보다도 김만덕이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김만덕이라는 인물 저희가 모르는 부분 어떤 인물인가요? 아까 잠깐 그 줄거리를 소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는 어려서 두 동생을 데리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또한 고아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당시 제주도에 몇 년 동안 흉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거지로서 살다가 그 제주 관기 행수였던 한 여인이 도움을 받고 그가 그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이후에 그가 관기로 들어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관기에서 송량되고 나와서 그 객사집을 하고 지금 말하면 호텔업, 여관업이죠. 여관업을 하고 또한 육지와의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쌀 몇백 석을 희사해서 그 죽을 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굶어 죽는 아사를 면하게 했죠. 그 사실을 안 조정해서 정조대왕이 그를 초청해서 그에게 많은 상을 내리고 여자로서는 최고의 그 벼슬이라고 할 수 있는 인여수반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원하는 금관산 구경까지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일생 동안 결혼도 않고 홀로 그렇게 살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여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상한 꿈을 갖고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하면 남존 여비 자상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이런 또 분이 탄생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이 김만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좀 칭송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좀 이렇게 김만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은 그 당시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이 그에 대한 그 김만덕이 그 삶을 보고 그에게 칭송하는 시를 지어주었고 그 여러 선비들이 그 특별한 삶에 대해서 칭송하고 또한 글로 남겼죠. 많이 세상에 알려졌었나 봐요. 그때 그렇죠. 그 제주도가 이제 물을 이제 바다를 끼고 있어서 약간은 좀 동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졌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김만덕이라는 분은 실제로 이러한 분인데 그럼 과연 선생님께서 이 책 속에서 담아냈던 김만덕이라는 분은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조선조 말기 후기에 살았던 김만덕의 일생을 중심 사건으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제주 사람들이 향유했던 여러 가지 전설, 그 전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아기장수 전설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겨드랑이에 날거두던 아기는 나중에 자라서 역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뛰어난 인물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닫힌 사회의 조선조 어떤 사회적인 그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낸 거죠. 특히 제주도예요.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 설화가 약간 변형돼서 날개도든 아기도 죽지 않고 그냥 평범한 장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티프와 또 하나는 제주도는 그 일반적으로 외부 세력에 의해서 제주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고종달 설화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주도의 역사적인 사실을 훑어본다면은 제주도에서는 그 소위 제주 출신의 아전들이 제주 백성들을 매우 못살게 굴고 또한 제주도의 어떤 그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중심에 서서 제주도 사람들을 그 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아전배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제주 지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꾸고 산다는 사실을 김만덕을 통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김만덕으로 하여금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새로운 큰 섬을 하나 사서 거기서 이상향으로서 그런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몇 가구가 그 섬을 향하여 떠나죠. 중간에 풍랑을 네. 만나서 제주도에서 가졌던 모든 세관과 돈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만은 그 섬에 이르렀을 때 그 섬에서 환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네. 또한 그 여러 가지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속에서 그 서로 어울려서 만나게 되는 그런 네. 환상적인 모티프를 더하여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제이 사람들이 꿈을 형성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마지막 부분은 화해 모드를 네, 말씀을 네, 하시는 네. 건가요? 아, 네, 좀 의미 있는 마무리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섬의 여인 김만덕 꿈은 누가 꾸는가 물음표 느낌표. 네. 제목이 조금 독특해요. 이 제목을 저자님께서 직접 지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역점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몫인데 도대체 꿈을 꾸는 것은 누군가? 보통 사람들 꿈, 도저히 말하면 사회의 지배계층들, 요즘도 대통령 선거가 임박하자마자 그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소위 그 많은 꿈을 심어주고 있는데 네. 그 꿈이란 것이 어떤 꿈이냐면은 우리들이 어떤 육신이 평안을 위하는 수준이 꿈이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목사와 김만덕 사이의 대화 속에서 나옵니다마는 그 당시 상층계층 선비들이 꿈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좀 더 출세하려는 꿈, 편안하려는 꿈,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려는 꿈을 꾸지만은 네. 그 꿈은 실질적으로 어떤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세속적인 꿈에 불과하겠죠. 네. 그러나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고아이고 관기이고 여자이고 더구나 섬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억압 속에 살았던 그 여인이 가는 꿈이라는 것은 그런 선비들이 가는 꿈과는 다른 세상과 다른 세상을 인간이 영원히 꿈꾸는 그런 다른 세상을 꿈꾸었다는 데서 선비들이 가는 꿈, 또한 우리들이 요즘 현실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그 꿈과는 아주 특별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네, 네. 인류가 지향하는 영원한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적으로 큰 인물들의 얘기를 좀 들으니까 제가 좀 순간 부끄러워지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꿈에 대해서 초점을 두시고 이 김만덕이라는 인물을 채용을 하셔서 재구성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이 독자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부분인가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네.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그 고상한 꿈,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꿈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꿈이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그것이 아무리 어떤 복지사회고 국민소득이 많다 할지라도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는 수준이 꿈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아무리 그것이 큰 꿈이라 할지라도 인류 역사가 회복되지 않은 이상 그 꿈이 한계라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정말 고상한 꿈, 새로운 꿈이란 어떤 거냐? 인류 역사를 회복하는 꿈, 땅 위에 어떤 꿈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본다면 하늘의 꿈, 새로운 세계의 꿈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네. 우리들의 사회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네, 네. 갈등과 이 미움과 징후가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선생님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때까지 이렇게 좀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그 선생님과 지금까지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지금은 저희가 초대 손님 한 분을 더 모시고요. 좀 더 깊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소중한 인연으로 문학평론가 이재복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또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 전에도 두 분이 이렇게 같은 무대에 이렇게 서게 된 적이 있으셨나요? 뭐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 지금 처음이신가요? 네, 네,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글쎄요. 제가 선생님한테 늘 책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뭐 제대로 이 출판 기념회 같은 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예.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선생님께서 또 불러주셔가지고 뭐 저한테는 더없이 큰 그 영광된 네. 영예로운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저희가 방금 나누었던 이 책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글쎄요, 저는 선생님의 그 문학을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제주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쓰신 글 중에 주변이라는 그 주변인의 문학 네, 뭐 이런 네. 그 글이 있는데 제주도를 하나의 주변으로 선생님께서는 늘 말씀을 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분법적인 논리로 보면 뭐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중심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해체된 어떤 주변 이런 네. 논리로서의 네. 제주도 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객석에 앉아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제주도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 선생님과 오랜 인연을 이어 오시면서 그 이때까지 집필해 오신 많은 작품들 네, 안에 네. 그 선생님의 이제 세계관과 네. 또 이런 가치관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그 너무 그 커다란 질문인데. 네. 아까 제주도를 네, 말씀해 네. 주셨고 네, 또 다른 네. 또 공통점이 또 있을까요?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든가 이데올로기 네. 그런 이름하에 뭐 배제됐다거나 은폐되고 또 왜곡된 어떤 개인의 진실이 있잖아요. 네. 그 진실의 문제를 아마 끊임없이 그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추어 내려고 하신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부조리라든가 모순 그리고 허위로 가득 찬 이 세계 속에 과연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를 들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른 어떤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어떤 작가보다도 굉장히 그 집요하게 또 네. 날카롭게 그렇게 추적을 하고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소설을 써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진실에 많이 초점이 네, 그렇습니다. 맞아서 네, 이렇게 네, 네, 집필을 네. 해오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데올로기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오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럼 두 분의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좀 된 건지 좀 궁금해요. 굉장히 긴데요. 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짧게 해야 돼요. 예. 근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을 제가 처음 뵌 게 1987년도예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양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그 한양대학교는 옛날에 그 모걸 선생님이 계셨어요. 박모걸 선생님이. 네, 네. 그래서 한양대학 하면 굉장히 시인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설가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는 한양대학에서 소설가들이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서 두 분의 이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네.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청준 선생님.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이 우리 현기련 선생님. 네, 두 분을 예.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광스럽게도 이 두 분한테 다 배웠어요. 네. 학부 때는 제가 이청준 선생님한테 2년 조금 넘게 소설 창작을 또 가르침을 받았고요. 대학원 때는 이제 제가 선생님 그 지도 제자로 들어가서 네. 석사, 박사 그렇게 이제 선생님하고 긴 시간을 같이 했는데 그게 무려 20년, 20년 네. 정도 됐네요. 네. 그 스승과 제자로 네, 좋은 네. 인연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 네.
소설을 공부를 하셨는데 네. 소설 집필보다는 평론에 집중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주 가슴 네. 아픈 얘기가 네. 있는데요. 사실 저도 소설을 썼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소설을 썼는데 사실 그 돌아가신 이청균 선생님한테 제 소설을 이제 소설 창작론 시간에 써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예뻐하시긴 했어요. 네. 그러다가 네. 제가 그 4학년 1학기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됐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까 선생님이 그만두셨어요, 학교를.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때 이제 선생님을 제가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뵙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고 네. 사실은 창작보다 네. 이런 그 학문이라든가 비평이 저한테 맞다는 것을 제가 네. 발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소설보다는 이제 네. 비평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순간 제가 잠깐 짓궂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네. 질문을 드려봤어요. 네. 그 대학원 때 그 스승과 제자로 같이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뭐 그때 스승과 제자로서 이렇게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가요?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나 아니면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이제 제 개인적인 건데요. 사실은 제가 그 30이 될 때까지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못 해본 게 두 가지인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바다요. 예. 고향이 충주에서 거기는 그 내륙 도시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이 현기령 선생님과의 인연이에요. 예. 아주 그때 소중한. 선생님께서 그 부친상을 당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침 그 학생들하고 답사를 갔다가 남원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김포공항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 네.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때 가서 정말 원 없이 그 제주 바다를 봤죠. 네, 바다를 보시고, 봤죠. 예, 예. 네. 그런 재미있는 네. 일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옆에서 선생님을 배우시면서 선생님의 그 작가로서도 물론이거니와 그 인간적인 면모나 뭐 그런 선생님의 성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선생님의 성실성. 언젠가 사모님을 제가 뵀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요. 뭐냐 하면은 선생님이 그 집필을 하시다가 아마 쓰러져서 응급실에 네. 실려갔다고 아마 하신 적이 과로 때문이신가요? 네. 과로 때문이셨나요? 네, 그 정도로 선생님이 굉장히 그 뭐 창작이면 창작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저서면 저서 이런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선생님 연배가 고2를 넘기셨는데도 네. 아마 한 해에 한 3-4권 정도는 그 네. 작품집을 내시지 않나. 네.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뭐 열정시대라든가 나의 집을 떠나며 유리벽 그리고 뭐 수프의 왕국 뭐 전쟁놀이 낯선 숲으로 난길 뭐 이런 작품들이 근자에 쓴 작품들이에요. 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라죠. 뭐 젊은 20대, 30대 작가도 사실은 1년에 3편 내지 4편 정도의 그 창작을 하는 작가들이 드물거든요. 네. 더구나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된 게 뭐냐면 대부분 작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글을 못 써요. 글을 못 써요. 대학에 네. 들어가면. 뭐 제가 여기서 뭐 작가적인 그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못 하지만 아주 유명한 작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작품을 못 쓰는데 선생님께서는 대학에 계실 때 그 좋은 작품들을 다 쓰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의 성실성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성품인데요.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아마 문단에 있는 또 학계에 있는 뭐 선배나 저희 뭐 제자들이 다 아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제가 볼 때 그 한 사발의 냉수 같으신 분이다. 한 사발의 냉수요. 그게 네. 이제 차다라고 하는 그 것보다는 네. 굉장히 맑고 네. 투명하시고 언제 봐도 그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뭐 그 사람을 보면 왜 그
좀 이렇게 음흉하다거나 아, 네. 뭔가 이렇게 숨기고 있다거나 네. 막 저기를 뭐 갖는다거나 네, 네. 이런 경우가 많은데 선생님은 전혀 제가 20년 옆에서 지켜봤지만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네. 두 가지 점, 성실성하고 선생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어떤 천성, 맑은 천성 이런 네. 것들은 참 뭐 저는 뭐 저로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네. 그런 점들이 아닌가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두 분의 훈훈한 사제관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네, 정말 기분이 저도 훈훈해지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서 많은 작품 집필하시고 또 많은 상 받으시고 또 이렇게 지금 여기 많은 제자분들이 함께 해와 주신 것 같아요. 네. 선생님에 대한 소중한 이야기들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 수요복콘에 오시면은 꼭 그 통과하셔야 되는 의뢰가 있습니다. 예, 바로 낭독을 해주셔야 될 차례인데요. 저희가 낭독을 좀 청해 드릴게요. 네. 어떤 부분 좀 읽어주실 건가요? 저 요 대목은 뭐냐면 그 윤 목사가 네. 그 김만덕을 관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면서 이제 벗어나면 뭘 할 거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김만덕이 뭐라고 얘기해? 돈을 벌고 싶다. 네. 그러니까 왜 돈을 벌고 싶냐 그랬더니 뭐 아주 담대한 어떤 이상을 얘기하면서 네. 윤 목사가 그 만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 됨됨이 큰 어떤 그릇 이런 걸 발견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좀 읽어드릴까요? 네. 184페이지입니다. 네, 여섯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덕은 목사의 품에 안겨서 흐느꼈다. 언제 때를 봐서 너를 관기에서 속량해 줄 것이다. 내게 줄 수 있는 내 선물이다. 저를 속량해 주신다고요? 이 천한 계집을? 만덕은 목사의 가슴에 안겨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꼈다. 속량하고 세상에 나가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목사는 만덕이 울음을 그치도록 달래면서 물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돈이라. 여자가 돈을 벌어서 무엇에 쓰겠느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을 하나 사서 착한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하늘나라 같은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허허, 놀라운 일이로구나. 내가 그런 세상을 만들면 바다에서 때를 기다리는 정득영이 살아나 그 섬으로 갈 것이다. 그 섬은 이어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 섬에는 한라산에 살다가 세상이 싫어서 하늘로 올라가 버린 백록도 내려오고 물장울이 깊은 늪에 빠져버린 설문 대할망도 돌아올 것이고 어머니를 그리워하여 돌덩이로 변해버린 500장군 청년들도 돌아올 겁니다. 허허, 놀랍구나. 내가 그런 나라를 꿈꾸겠다니 말이다. 윤 목사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신비로움을 느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여자라. 그렇지, 제주도 사내들은 권력과 돈에 눈이 어두워 있는데 여자니까 그것도 고아이고 천기이고 뭐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처지니까 새로운 세상을 꿈꾸겠지. 양반은 땅에만 생각이 머물러 있는데 세상에서 천한 사람들은 그 땅을 넘어 하늘에 생각을 두고 있구나. 나는 양반으로 세상에서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찮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 여자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만덕의 말을 들으면서 혼자 더 많은 생각을 했다. 어디 좋은 곳을 잡아 객주집이라도 열도록 해라. 내가 벼슬길에서 나와 혈혈단신으로 영주 산천을 구경하러 왔을 때 내 객주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고 싶구나. 네, 고맙습니다. 네.
소중한 부분 낭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글쎄요, 저는 사실은 그 비평가고요. 제 비평의 화두가 사실은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문화. 네. 그래서 꿈은 몸의 문화사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문학사, 뭐 한국문화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저는 몸의 문화사를 쓰는 것이 제 네. 아마 그 필생의 네. 아마 그 목표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필이 완성이 되시면 저희 수요부콘으로 네, 모셔야겠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초대 손님과 함께 알찬, 꽉 찬 시간이었고요. 저희 다시 그 현기런 저자님과 함께 책과 그리고 저자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그 등단이 1980년 현대문학의 성 무너지는 소리로 이제 등단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잖아요. 그 이 작가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네. 저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의 길이 그렇게 쉬운 걸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네. 한동안 그 대학원에 와서 학문을 한다고 해서 잠깐 소설 습작을 쉬었다가 1980년이라면 그게 제가 40세 되는 나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1980년이면 예, 만으로 이제 네. 40세가 되는 그러니까 나이셨군요. 그때는 이미 다른 제 네. 동년배들은 세상의 문명을 떨치고 잠깐 충견해서 쉴 때에 저는 그 신인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네. 왜 늦게 작품을 쓰게 되느냐면은 인간의 어떤 진실, 이 세상의 어떤 진실을 세상의 어떤 실체를 파악하는 데는 학문적 방법도 있지만은 소설로 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하고 또한 가장 실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특히나 제주도는 해방 이후에 그 4.3 사태라는 엄청난 비극이 소용돌이해서 많은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것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 그것이 아직도 그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살았던 네. 그 제 자신이 어떤 체험과 그리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부적 어떤 삶의 실상들 네. 그리고 제가 관심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관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내 어떤 나름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결국 소설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소설을 쓰게 됐죠. 그 등단은 그러면 시로 등단을, 아니죠, 소설로. 소설로 등단하시고 네. 소설을 집필해 오신 거죠. 책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소설 작품 외에도 또 많은 이론서와 또 연구서도 집필을 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또 의미를 두시고 집필을 또 해오신 건가요? 아까 이재복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양대학교 올 때는 한양대학에서 소설 쓰는 작가를 교수로 맞아서 학생들에게 소설을 좀 공부를 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하고 이청준 선생이 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작가가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이라는 직장이 안정되고 하니까 소설을 안 씁니다. 왜 안 네. 쓰냐면 소설 쓴다는 것이 그것이 고통스러운 작업이거든요. 또 그래서 또 바쁘시죠. 또 네, 구태여 소설을 쓸 수 없습니다. 소설 쓸 수 없는 게 소설을 쓸 필요를 느끼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대학에 오면서 대학이라는 또다시 소설만 써서는 대학 교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오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소설 쓰는 것, 창작과 이론을 어떻게 하면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 대학 교수로서의 하나의 큰 과제였습니다. 네. 마침 한양대학은 캠퍼스가 양쪽에 있어서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만 강의를 맡으면 되는 그런
좋은 여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편 창작을 하면서 또한 소설에 대한 이론도 함께하고 그래서 창작과 이론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제 나름이 어떤 창작 세계 어떤 학문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노력했죠. 그런 결과로서 어차피 이론서도 쓸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이런 정말 모범적인 교수님을 밑에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선생님 작품 중에 이제 특징으로 하나 저희가 꼽을 수 있는 게 그 성경에 대한 서적도 많이 집필을 해오셨어요. 이 평소에 이제 문학 작품을 집필을 하실 때 이 또 신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시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는데 제가 그 정년 퇴임하기 한 7, 8년 전부터 성경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지 기독교의 경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인간과 세계와 혹은 역사와 혹은 신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서사 양식을 통해서 구체화시켜준 문서가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제 나름으로서 소설이 전범이다라는 네.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인간이 사유에 의해서 재구성한 것이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 퇴직하기 한 4, 5년 전부터 성경을 어떻게 문학적으로 읽을 것인가 하는 거죠. 성경을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일반화시키는데 문학적인 어떤 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글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한다면 저는 성경이라는 요 한쪽과 제주도 설화라는 또 다른 한쪽, 네. 이것이 제 문학이 어떤 토양이 되었고, 네.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이 제 문학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하나의 큰 자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섬에여의 김만덕, 꿈은 누가 꾸는가,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녹아들어 있는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그쪽 부분과 저희 또 전통적인 이런 무속이나 전통 신앙과는 약간 저희 관점에서 볼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 두 부분이 상충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성경을 네. 보면은 우리가 일종의 죄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은 네. 죄의 기록, 인간이 뒤틀린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역사의 실상을 정말 리얼하게 형상화시켜 놓은 그 문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네. 성경은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책인데 교훈적인 면보다는 인간이 가진 추악한 면, 인간이 드러내지 아니한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면, 이런 것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네.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전제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성,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치열하게 인식할 때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거라면 이것은 문학 정신과 일치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 문학이 전범이고 또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더 문학을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네, 네. 또한 일반 독자들도 성경에서 어떤 교훈적인 것만을 따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성, 인간의 어떤 한계성, 이 인류 사회의 왜곡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진짜 그것이 성경에 대한 제대로운 독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저희 전통신앙 쪽은 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석을 전통신학적 이름 네, 뭐냐면 네. 그게 전부 주변부라는 측면에서는 일치된다는 거죠. 주변부. 두 주변부. 부분이, 네, 그러니까 네. 성경은
하늘이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땅이 가치가 중심부로 잡았을 때 네. 주변부적인 거거든요. 네. 예수도 주변부적인 인물이고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네, 네. 주변부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런 아. 의미에서 또한 제주도 설화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성 네.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상통하는 점을 제 나름으로 거기에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한 찾았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런 공통점을 바탕으로 네, 네, 예, 두 분이 연결이 좀 되어 오는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또 제주도라는 모티브, 제주도라는 그런 부분이 선생님한테 또 큰 의미로 다가오시고 계시잖아요. 그 뭐 집필할 때 이때까지 또 염원해 오셨던 부분으로 지금의 책을 또 집필을 하셨는데요. 이 제주도가 이제 과거의 제주도와 또 현재의 제주도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의 그 제주도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 또 많이 바뀌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과거랑 현재의 제주도. 네. 그 제주도의 역사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설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고종달형 설화라는 거거든요. 고종달. 네, 무슨 네. 말이냐면 제주도는 그 훌륭한 인물도 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중국의 왕이 어느 날 천기를 보니까 제주도라는 곳에 이 세상을 지배할 왕이 나는 기운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 두려워서 걱정하던 참에 고종달이라는 풍수사를 제주도에 보내서 인물이 날만한 모든 곳을 다 이제 끊어버립니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제주도는 훌륭한 인물도 날 수 없었고 물도 생수도 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됩니다. 다시 말해 훌륭한 인물이 날 수 없다는 것은 제주 사람들이 어떤 중심부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역사의 불모성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이 역사는 이 세상은 완전히 개벽이 된 겁니다. 제주도는 얼마나 네. 지하수가 많이 납니까? 삼다수는 세계적인 그 깨끗한 물이거든요. 세계적인 관광지죠. 네네. 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니까 관광이라는 이 관광 산업을 통해서 제주도가 풍요한 땅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 풍요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 육신이 어떤 인간이 욕망을 충족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풍요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때 제주도의 풍요가 진정한 풍요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죠. 네. 그것이 바로 이 김만덕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바로 그 당시에는 어려운 어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한 여인이 꿈이지만은 오늘날 풍요한 제주 사람들이 꿈이 될 수 있고 네. 또한 세계 10대 소위 그 경제 대국으로 발전한 한국 사람이 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책을 통해 제주도의 과거와 또 현재까지 함께 담아내신 네. 거네요. 네. 아, 정말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또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또 부분이 몽골 쪽에도 네. 관심이 많으시다고 네. 들었어요.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제가 그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가 몽골에 그 10여 년, 한 20년 그 몽교 수교하기 이전부터 20년 전이죠. 몽골에 가서 한글 강습 소를 시작으로 네. 해서 지금 그 몽골 울란바토르 대학이라는 종합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학이 네. 사립대학으로서는 몽고에서 한 2위쯤 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뭐 연세대학이나 이화여대의 수준이 저희 몽골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대학입니다. 네. 제가 한 12년 전에 그 대학의 그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교수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 대학이 네. 중심 학과가 뭐냐면 한국학과입니다. 네. 한글 통역학과 혹은 또는 한국학과. 그래서 한국학과에 대학원 과정을 개설하기 위해서 저보고 그 교수로서 와서 집중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대학에 석자 교수로서 1년에 한두 번 가서 집중 강의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인연을 가졌습니다. 네, 바쁘시겠어요. 몽골까지 또 네. 왔다 갔다 하시니까. 몽골 쪽 분들의 그 한국어 열풍은 좀 어떤가요? 이건 열외인데, 몽골 쪽의 그 한국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요? 한국어나 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요? 우선 그 몽골 사람들이 한국어를 상당히 그 한국의 어떤 열풍이 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울란바토르 대학도 중심 학과가 한국어과입니다. 네, 한국어 네. 통역과하고 한국학과.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뭐 공부도 유학생도 많이 오고 일도 많이 하고 또 그 몽골에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몽골이 어떤 엘리트 계층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 가면은 소위 그 사람들이 문화가 따로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당히 그 순발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동북아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위치를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람들은 그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적대감, 중국이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와 반면에 한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한국어 열풍도 불고 있고 또 그 울란바토르 대학에서 한국어 학당이 있는데 한글날을 전후해서 한글 대잔치를 여는데 정말 그 한글 대잔치에 가 보면은 그게 정말 그 상당히 화려한 네. 그런 축제고 한국의 어느 한 도시를 도시에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네. 선생님, 몽골에서도 그 또 많은 후배 양성 또 네. 부탁드리겠고요. 다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그 선생님께서는 그 예전에 그 모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나는 앞으로도 이 좋은 글을 쓰는 게 평생의 꿈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때까지 그 선생님이 당신이 이제 본인이 그 작품 활동을 지켜보시면서 이때까지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선생님의 꿈을 향해 이렇게 좀 가시고 가신 모습 만족스러우신가요? 그래서 어떠신가요? 작가는 만족하면 그때부터 소설을 쓸 수 없죠. 네. 만족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 작품 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글쎄요. 네. 뭐 어차피 그것이 과정이니까요. 네. 또한 그 만족한다는 것은 현실이 어떤 가치를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네. 인간은 어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만족하거나 행복하면은 소설 쓸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거죠. 네. 여전히 불만족스러우셔서 계속 작품 활동을 해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또 작가로서 또 사람으로서 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또 인생의 가치관이 좀 궁금해요. 글쎄 가치관이라면 뭐 저는 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그 땅의 질서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어떤 노력,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저의 어떤 삶의 중심부에 자리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그 소망하는 것이고 항상 현실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여기도 많은 이제 제자분들이 오신 것 같고 지금 많은 후배 양성에도 많이 힘쓰고 계신데요. 그 작가가 되기를 희망하는 그 후배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그 대학 재직할 때 그 소설 창작론 시간에 학생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외에도 그 문학을 공부하고 소설 쓰려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설은 할 만한 직업이라는 게 소설 쓰기는. 왜 그러냐? 첫째, 소설 쓰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 안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은 그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스타도 한때고, 그러나 소설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그것이 다 소설이 그 어떤 자양이 되기 때문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글쓰기다. 또한 그런 소설 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끝없는 성찰을 하고 쏜 진실을 떼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냐 하는 자기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계기도 되기 때문에 설령 소설을 쓰면서 훌륭한 작가로서 세상이 이름을 날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쓰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 인생이 좀 더 정직해지고 치열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됩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좀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선생님과 나누었던 이야기, 저와 또 선생님이 고른 낭독의 부분을 또 낭송을 함으로써 좀 완성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좀 낭독을 하고요. 그런 후에 선생님께 낭독을 청해 드릴게요. 저는 그 김만덕이라는 저희 역사 속의 인물이 정말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네? 183페이지요. 네. 여자가 벼슬을 하는 세상이 된다면 만덕은 아마 정승이 되었을 텐데 참 아쉽구나. 네? 만덕의 가슴에서 퉁퉁퉁 소리가 났다. 여자도 벼슬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는 이 목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조선 땅에도 이런 분이 있구나 생각하니 목사가 예사롭게 배지 않았다. 소녀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돈을 많이 벌면 멀리 아무도 모르는 섬에 가서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작은 섬을 하나 사서 모두들 밭을 갈고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시간이 남으면 고기를 잡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마을을 만들고 싶어요. 거기 가면 정두경도 만날 수 있고 또 억울하게 죽은 많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테죠. 만덕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말을 불쑥 해버렸다. 나도 그런 마을에서 만덕이와 함께 살고 싶구나. 그 마을에는 사또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오시겠어요? 너만 있으면 된다. 벼슬보다 제가 더 좋으세요? 만덕은 말똥말똥한 눈으로 목사를 넌지시 쳐다봤다. 저도 읽을까요? 네, 선생님 네. 낭독 좀 청해 드릴게요. 네. 지금 아까 그 MC 보는 분이 읽었던 그 대목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만덕이는 그 섬을 하나 사서 뜻맞은 몇 가구가 함께 그 섬을 향하여 가다가 태풍을 만나고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그 섬에 표류하게 됩니다. 바로 그 표류한 섬이 그들이 가고자 했던 그 섬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게 되는가?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빈 몸으로 그 섬에 그들은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 그들은 환상 중에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덕이 섬 동편을 가리켰다. 고성황 노인이 걸어오는데 그의 하얀 수염이 바람에 날렸다. 저들은 아니 저 노파는 섬을 가득 메운 몸무게가 큰 여인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설문대 할망이라고 명주 100필 중에 한 필이 모자라서 육지까지 다리를 놓다가 실패한 거인이다. 제주 사람들이 염원을 들으지 못한 것이 한스러워하다가 결국 한라산 물장오리라는 큰 연못에 빠져 사라졌다고 한다. 빠져 죽은 것이 아니라 땅 깊숙한 곳에 육지까지 명주가 없어도 놓을 수 있는 다리를 구상하고 있었던가. 젊은이들은 누군가 어머니 시신이 들어있는 국을 먹었던 그 부끄러운 한라산 기슭 영실이라는 곳에 돌무더기로 변했던 그들이다. 이제 그들이 하늘 청산하고 이 섬으로 들어왔구나. 아니 저 사람은 날개가 달렸다고 역적으로 몰려 죽은 어린아이들이다. 어디서 하늘 품고 살면서 날개가 달려도 괜찮은 세상을 찾아다니다가 이 섬으로 오고 있다. 저 사람은 김영 뱀굴이 뱀을 퇴치하여 그 뱀이 복수로 죽었다는 설현 판관이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린다. 모두 어울려 춤을 추는구나. 여기는 우리 땅,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천만 년 살아간다. 얼씨구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빙글빙글 춤을 춘다. 섬이 흔들거리자 노랫가락도 휘늘어지게 곱게 흘러나온다. 그 가락이 모여 합창이 되었다. 아, 저 무지개 봐라. 7색 무지개가 땅과 하늘을 이어놓고 있다. 하늘이 천사들이 둥근 무지개를 타고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땅에서도 사람들이 그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구나. 맨 앞에 선 청년이 눈에 익숙하다. 아, 정두경이다. 역적으로 죽은 그 젊은이다. 그가 윤목사 어깨를 끼고 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네, 낭독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앞으로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계획은 제가 하나의 숙제로 남겨둔 것이 제주도 4.3 사태에 대한 장편을 한 10여 년 전에 쓰다가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해오시겠다는 네, 그런 다짐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요. 바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 수요부콘 블로그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선정되신 분들은요. 저희가 무대 왼쪽에 마련된 그 테이블에서 책 선물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북스립으로 홍대점에서 선생님 책 그 섬의 여인 김만더 꿈은 누가 꾸는가 오늘 구매하신 분께도 저희가 책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저희 방송 후에 선생님 팬 사인회가 있으니까요. 기다렸다가 사인 받아가시고요. 그 또 팬 사인회와 함께 저희가 선생님이 또 장미꽃 드릴 거예요. 저희 수요부콘의 상징인 장미꽃도 함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오늘 저희와 함께한 시간이 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희 같이 나와서. 네. 오랜만간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가웠고요. 네, 네. 또한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 제자들, 친구들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그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 전문 인터넷 방송 옴북TV가 함께하는 수요일의 북콘서트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의 그 문학에 대한 열정과 또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저희 수요북콘 행진은 앞으로도 계속되고요. 그 요즘 또 싸이 열풍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수요북콘에도 그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주에 열리는 저희 41회 수요부콘에서는 싸이 강남스타일, 그 강남스타일의 저자 구자형 씨와 저희가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당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